민트 오디오북. 인저 이 집을 떠나거라. 이젠 내 말을 듣거라. 아버님, 그 말씀만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일 당장 떠나거라. 지는 이 집을 못 떠납니다, 아버님. 왜 못 떠난다는 게냐? 도대체 무슨 연유로 못 떠나겠단 말이냐? 베네소 이양복. 여름이건만 산마을엔 밤이 일찍 찾아든다. 저녁녘이면 산그늘이 삽작을 넘어서고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스산히 귀에 잡힌다. 금수산에서 소쩍 새우는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흩뜨릴 뿐 사위는 관속처럼 조용했다. 순녀는 시아버지의 해소기침 소리에 문득 바느질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한 줌 바람이 지나가는지 문풍지가 파르르 파르르 정안을 토했다. 오늘도 생솔가지를 짚이듯 하루가 흘러갔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벌써 달거리가 끊긴 지 넉 달이 되었다. 순녀는 치마 말기 안으로 손을 넣어 무명 자투리로 싸맨 배를 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아직까진 아버님이 눈치채지 못했으나 언제까지 숨길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닌가. 종당에는 이 수치스런 죄가 발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그 수많은 질타와 모멸에 찬 눈총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순녀는 눈앞이 캄캄해왔다. 문득 덕봉이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머슴과의 불륜이 부개비 잡히자 마을 사람들은 머슴을 멍석마리로 개패듯 두들겨 팼다. 그러고는 마을에서 내쳤다. 남편에게 기신도 못할 지경으로 두들겨 맞은 덕봉이 어머니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을에서 내쫓으라고 손가락질했다. 덕봉이 어머니는 몸부림치면서 애원했다. 결국 머리를 박박 깎인 채 집에서 내쫓긴 그녀는 이튿날 뒷골 황량한 겨울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농약을 먹고 수치스런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오한 같은 떨림이 순녀의 온몸에 전해왔다. 내가 어쩌다가 일이 되었단 말인가. 남정네가 동해서가 아니었다. 의지할 자식을 갖고픈 욕심도 아니었다. 더구나 그에게 1호의 정분을 두었던 것도 아니었다. 왜 그랬을까? 그날은 참말이지 도깨비에게 홀린 게 틀림없었다. 순녀는 전신을 옥죄이는 낭패감에 심한 동계를 느꼈다. 한참을 바람벽에 기대 앉아있던 순녀는 어금니를 사려몰고 바느질감을 끌어당겼다. 소쩍 소쩍 긴 솔밭에서 소쩍새는 여일하게 슬피 울었다. 윤노인은 먹우디빛 툇마루에 앉아 시름없이 금수산을 바라보았다. 투구봉 위로 둥두렷하게 솟은 보름달이 시리도록 밝았다. 구름 사이로 흐르는 만월이 더욱 정막을 돋우었다. 칙칙한 여름밤이어서인지 온몸이 끈끈했다. 윤노인은 뒤란 우물가에서 둥목이라도 할 양으로 몸을 일으켰다. 뜰악엔 눈처럼 하얗게 달빛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저벅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누구요? 저유. 정서방? 야, 이 밤중에 웬일이여? 마시러 왔슈. 정 씨는 할 말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잘 웃는 딱한 웃음을 지으며 삽작을 밀고 들어섰다. 윤노인은 정 씨가 요즘 들어 부쩍 마실이 잦은 것이 내심 달갑지 않았다. 자넨 어쩌다 혼자가 됐나 그래? 윤노인은 툇마루에 걸터앉은 정 씨를 향해 뜬금없이 물었다. 민석이 낳고 이듬해 소가리병으로 죽었슈. 원앙 소리가 뜰을 건너 들려왔다. 외양간에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암소에 눈길을 주던 정 씨가 문득 입을 열었다. 똥이 많네요. 새끼를 가졌을 땐 자리가 편해야 된다는데 내일은 지가 와서 똥을 치워드릴게요. 그만두게 어디 그게 자네 일인가? 내 함세. 아니요. 기력도 붙일 텐데 지가 해드릴게요. 정 씨의 크고 서글서글한 두 눈이 암소 눈과 꼭 닮아 보였다. 정 씨가 타관에서 이렇다 할 연고도 없는 이 마을에 흘러들어온 것은 이태 전이었다. 40줄에 접어든 그는 67 먹은 사내 아이를 하나 데리고 들어와 까막소, 젖소를 먹이는 이 시댁에서 행랑살이를 하고 있었다. 근본은 알 수 없으나 사람이 막 되지 않고 심지가 깊어 보였다. 게다가 어딘지 모르게 들어진 데가 있었다. 자네도 인저 자리를 잡아야지. 언제까지 머슴살이로 구둡치며 살 수는 없자는가. 윤노인은 궐련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정 씨는 아무 대꾸 없이 별이 촘초로움이 박힌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민석이 그놈이 가엾지도 않은가? 윤노인은 투박한 손으로 성냥을 푹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잠시 불빛에 비친 저승꽃이 거뭇거뭇한 윤노인의 얼굴에 고랑처럼 패인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나도 그놈만 할 때부터 메밀벌 마냥 부친을 따라 장을 돌아쳐 다녔네. 장이 서는 곳이라면 안 가본 데가 없지. 그 덕에 30이 넘도록 장돌뱅이로 좋은 세월 다 보냈다네. 윤노인은 볼이 움푹 패이도록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한숨과 함께 훅 내뿜었다. 담배 연기 한 움큼이 푸른 달빛에 엉기는 듯하더니 가뭇없이 사라졌다. 웃방에 있는 순녀는 무엇을 하는지 기척도 없다. 정 씨가 몸을 일으켰다. 왜 갈려나? 야. 정 씨는 웃방 쪽으로 힐끗 시선을 주고는 뜰팡을 내려섰다. 윤노인은 삽작을 지그리고 뒤란으로 걸음을 옮기며 혼자 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참 심덕이 무던한 사람이여. 아침나절에 다락눈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온 윤노인에게 순녀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서울 큰아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한번 다녀갈 일이지 편지는 무슨. 중얼거리며 윤노인은 봉투를 뜯었다. 아버지, 이런 서신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만 실수를 하여 사람을 치었습니다. 돈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빨리 합의를 보지 않으면 신고를 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9년 동안 쌓아온 제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1년만 지나면 개인 택시 면허를 딸 수 있는데 그만 일이 터졌으니 어찌합니까? 제발 부탁이 오니 돈을 해가지고 속히 올라와 주십시오. 못난 놈이. 윤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매사에 하는 짓이 뒤움박시는 것 같더니만 기어코. 각중에 그런 큰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빚이 있어 농협에서도 빌릴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몇 되기 안 되는 논밭을 내놔도 그리 쉽게 나갈 리도 만무다. 손자라도 데리고 왔다 갈 일이지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웬일인가. 못난 놈. 윤노인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만일 그놈이 손에 닿는 데 있다 하면 내 놈은 사는 게 무언지도 모르는 놈이여 하고 마구 쥐어받고만 싶었다. 땅을 팔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안 되고 말고. 밥뒤로 새를 잡듯 세상을 사는 놈에게 이 땅을 내준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 어떻게 장만한 논밭인데. 30이 넘도록 장돌뱅이로 떠돌다가 사변이 끝난 뒤 기력이 쇠한 부친을 모시고 이 마을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몇 해를 뼈가 으깨지도록 자갈뿐인 산엽을 개간해 만든 논밭이었다. 떠돌이 생활에 신물이 난 제 할아버지와 애비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농토던가. 땅을 일구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애비가 그토록 피땀을 흘린 까닭이 무엇인데. 안 받음을 바래서가 아니다. 이 농토를 자자손손 대물림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내가 아무리 무지랭이라 해도 장처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몸, 바가지 속 같은 세상사, 인정물태를 어찌 모르겠는가. 흙을 싫어하는 건 사람도 아니여. 내 배운 게 없어 잘 모르겠다만 시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아주 적은 거여. 시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가 좋다고 하지만 내는 시상에서 흙처럼 정직하고 좋은 거이 없더라. 말귀가 트일 때부터 그토록 귀해졌도록 얘기했건만 후루리 땅을 버린 놈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이런 그로를 띄운단 말인가. 한 줄금 하려나 봅니다, 아버님. 순녀는 먹장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쳐다보며 점심상을 들고 일어섰다. 쏘내기가 올려나 보다. 구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 윤노인은 금수산 위로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을 망연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뒷골 그루밭에 콩을 심으러 가기 위해 호미와 콩 담은 소쿠리를 챙겨들고 삽작을 나섰다. 뒷골로 가는 길섭에 검붉게 익은 산딸기가 탐스러웠다. 구름에 해가 가린 탓인지 가마솥처럼 푹푹 찌던 뒷골밭에 신선한 바람이 흘렀다. 아버지, 전 죽을 때까지 예서 농사 짓고 살래요. 따비밭에 그루통을 심고 있자니 문득 둘째 놈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어려서부터 닦은 물방울 같던 둘째였다. 큰 놈과 달라서 읍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사일에 매달렸다. 다른 집 애들처럼 되바라져 대처로 내빼지 않고 묵묵히 눌러앉아 농사일에 부지런한 둘째가 얼마나 대견스러웠던가. 무명색한 농투성이인 애비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자식이 아니었던가. 그토록 좋았던 놈이 성운한 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애비 곁을 떠났던 것이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윤노인은 밭가의 각담에 털썩 주저앉으며 골련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의연히 솟은 금수산은 갈매빛 일색으로 지푸르기만 했다. 생각하면 인생이란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속절없는 것이었다. 벌써 3년이 지났다. 꼭 이맘때였다. 콩이며 옥수수, 마늘 등 밭농사가 제대로 되자 둘째는 경운기를 샀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비가 논날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할 만큼 황토뿐인 고갯길. 읍내 장에다 마늘을 팔고 밤늦게 돌아오던 둘째가 황토길 된비 아래서 굴렀다. 계곡에서 굴러떨어진 경운기에 깔려있는 둘째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어 있었다.
윤노인은 망연히 서서 넋이 떠난 아들의 육신을 넋을 놓고 내려다볼 뿐이었다. 뒤따라 달려온 며느리는 너무도 창졸간의 일이어선지 울음도 있고 회초리 맞은 참새처럼 오돌오돌 떨고만 있었다. 그 후 윤노인은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쓰러워 친정에 보내려 달래도 보고 을라도 보았다. 그러나 며느리는 대꾸 없이 집안일을 돌볼 뿐이었다. 그때부터는 아예 30리밖에 되지 않는 친정도 발을 끊고 말았다. 윤노인은 며느리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심지가 굳다는 생각이 들어 내심 든든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거름역 밭에서 돌아온 윤노인은 며느리가 앉혀놓은 쇠죽을 퍼다주고 소의 잔등을 긁어주었다. 소는 청승맞은 시선으로 윤노인을 바라보았다. 퀭하니 큰 눈을 보고 있자니 괜시리 눈시울이 후끈 더워왔다. 새끼를 가졌을 땐 뱀이 편해야 혀. 독백하듯 중얼거리며 정성스레 잔등을 긁어주었다. 소는 고맙다는 듯 꼬리로 제 엉덩판을 치며 혀끝으로 콧구멍을 쓱쓱 핥아댔다. 저녁을 먹고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던 윤노인은 몸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릴 사람은 이씨뿐이었다. 까막소를 10마리나 갖고 있는 이씨만이 이 마을에서 농협에 빚이 없기 때문이었다. 며느리는 뒤란의 개순물통에 붙어 앉아서 그릇들을 부시고 있었다. 사립 안으로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던 이씨 내외가 일어나며 반갑게 수인사를 했다. 어서 오셔요. 진지 잡사시오. 윤노인은 가을하고 난 뒤 돌려주겠노라고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이씨는 이것이 전부라며 200만 원을 내놓았다. 이씨 댁이 쇠젖을 데워갖고 와 내밀었다. 걸쭉한 쇠젖에서 흐릿하게 비린내가 났다. 다리 없는 까닭에 한치 앞이 어두운 골목 사틀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방문을 통해 여린 불빛이 마당으로 흘러내렸다. 윤노인은 며느리를 불렀다. 예, 아버님. 순녀는 바느질거리를 밀어붙이고 옷매무새를 얼추 추스른 뒤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왔다. 개 안 꺼라. 순녀는 다소곳이 윤노인 앞에 앉았다. 내 말 잘 듣거라. 마당을 바라보며 이렇게 운을 뗀 윤노인은 며느리에게 편지 내용을 말해주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땅을 처분하고 큰애 곁으로 갈까 헌다. 뒤틈발이라도 자식 아니냐? 순녀는 무릎 위에 얹어놓은 깍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윤노인은 짐짓 조용한 음성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네, 네게 죄를 짓는구나.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다만 인저 이 집을 떠나거라. 내 걱정은 말거라. 10명끼리 낼 모래인 오척 단신 한 몸 갈무리야 못하겠느냐. 네 속내 다 안다. 허나 네 나이 아직 어리고 딸린 식구도 없으니 이젠 내 말을 듣거라. 시아버지의 말이 너무나 단호했으므로 순녀는 흠칫 놀랐다. 마당에 뚝뚝 굵은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순녀는 직수구시 고개를 숙인 채 깍지 낀 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버님, 그 말씀만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떨군 채 음전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넌 70이 다 된 늙은이가 청상이 된 며느리를 데리고 산다고 남들이 흉보는 것도 모른단 말이냐? 내일 당장 떠나거라.
윤노인은 우정 부하가 치미는 듯 역정을 냈다. 밤보다 더 짙은 어둠으로 우뚝 서 있는 금수산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들이 흉보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며느리의 깊은 속내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 욕심 채우느라 언제까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것을 곁에 둘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지는 이 집을 못 떠납니다, 아버님. 순녀는 고개를 푹 파묻은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못 떠난다는 게냐? 도대체 무슨 연유로 못 떠나겠단 말이냐? 약조가 있었습니다. 약조라니. 죽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그이와 약조를 했습니다. 이젠 죽은 사람 아니냐? 윤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짧은 한숨을 한번 흘리곤 휘줄근한 몸을 일으켜 집을 나섰다. 조쫌조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달도 없는 밤이어서 길이 보이지 않았다. 추질대는 비를 맞으며 질척거리는 고사틀 지나 마을 초입에 있는 주막으로 갔다. 찢어진 깃발처럼 펄럭이는 포렴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윤씨가 어쩐 일이유? 밭은 기침소리와 함께 미닫이 문을 밀고 백발의 노파가 방에서 나왔다. 대포 한 잔 주구려. 윤노인은 긴 나무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웬 놈의 비가 이리 청승맞게 오누이. 평생을 소슬이 주막을 지키고 앉아있는 노파가 찌그러진 주전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윤노인은 흰 사발에 가득 담긴 뿌연 막걸리 한 잔을 단숨에 목젖 깊숙이 털어넣었다. 속이 싸했다. 며느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은 것이 민망스러웠다. 약조. 윤노인은 며느리가 한 말을 무심코 되뇌었다. 한평생을 장돌뱅이로 부평초처럼 덧없이 흘러다니며 온갖 신산을 맛본 부친이 늙고 병들어 자신을 데리고 온 곳이 이곳 충청도 금수산 작은 산마을이었다. 사변이 끝난 뒤 이 상악을 찾았을 땐 40여 호 남짓한 가호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뜬마을이었다. 그러던 것이 한두 해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기울기 시작한 가게는 피땀을 흘리며 논밭을 일구어도 해마다 빚만 늘어갈 뿐이었다. 빚에 쪼들리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살 길을 찾아 대초로 뿔뿔이 흩어졌다. 부친은 10여 호밖에 남지 않은 이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아무리 살림이 애옥하더라도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말거라. 이 땅에서 자자손손 대물림하여 땅에 씨를 뿌리고 양생을 도모하며 살거라. 이젠 이곳이 고향이니라. 고향을 갈 수 없었던 부친은 후조처럼 떠돌던 장돌뱅이의 한평생이 포원이 되었는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고 윤노인은 부친의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단단히 약조를 하였다. 허나 앞길이 챙챙한 며느리를 인연을 빌미잡아 곁에 두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마당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저승에서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수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소물소물 겉도는 눈물을 옷구름으로 찍어냈다. 두꺼운 흙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은 짙은 어둠이 덮여 있었다. 까닭 모를 서러움이 가슴을 도려내듯 아려왔다. 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고희가 가까운 시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몸져 누워도 물 한 그릇 떠다 줄 사람 없는 아버님을 버리고 어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매대기라도 한다면 누가 있어 병수발을 할 것인가. 이곳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평생 땅을 일구며 살자던 남편과의 그 굳은 언약을 어찌 팽개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고초를 겪더라도 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 순녀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속다짐하며 고개를 저었다.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치맛자락 위로 뚝뚝 떨어졌다. 순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진컨이 앉아 집안일을 돌보며 지내왔다. 3년이란 세월 동안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충동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직 이 상학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단양에도 갈 수가 없었다. 친정에서 자신을 곱게 받아줄 리도 없는 일이었다. 의붓아버지와 이복 오빠들 뿐인 진장이었다. 어머니가 죽은 뒤 성혼한 순녀는 단 한 번 친정에 다녀왔을 뿐 지금까지 발을 끊고 살았다. 자신을 데리고 재혼한 친정어머니는 추회의 한숨으로 한평생을 보냈다. 어머니의 흉중을 순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간혹 순녀를 붙들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일생이 순녀의 가슴에 못이 박혔던 것이다. 누구에게도 토파를 지은 적은 없지만 평생을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한숨으로 일생을 보낸 어머니였다. 언젠가 어머니는 꼭 한번 순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순녀야, 산다는 게 참으로 뜬구름 같구나. 넌 절대 이 애미처럼은 살지 말거라. 외할아버지의 뜻대로 재혼을 한 어머니의 한 맺힌 한마디였다. 순녀는 결코 어머니처럼 살진 않겠노라 곱씹으며 이를 사려 물었다. 더구나 순녀는 농사를 짓는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맨발로 징검징검 밭고랑을 타넘으며 씨를 뿌리는 행복. 정성 들여 가꾼 밭곡식이 투실투실 살쪄가고 야무지게 여문 벼알을 볼 때면 마음속에 그윽해지는 기쁨을 뭐라 형언할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말 맞다나 흙만큼 정직하고 좋은 것이 없는 것만 같았다. 순녀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남편이 떠났을 때 근 한 달을 식음을 전폐하고 온외의 늪에 빠져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쓰라린 심정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그럴 때면 애상에 젖어 금수산을 바라보았다. 결혼 초 마루에 앉아 금수산을 바라보던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다. 저 산처럼 살고 싶어. 늘 한자리에 붙박고 침묵 속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순녀는 죽은 남편이 그리울 때라든가 자신의 신세가 서러울 때면 늘 금수산을 치어다보았다. 금수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토록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었다. 애간장을 도려내는 듯한 외로움도 금수산을 대하면 가슴이 묵직하니 가라앉았다. 그런 금수산을 바라보지 못한 지도 벌써 5달이 되었다. 그날 밤 이후로는 한 번도 고개 들어 산과 대면하지 못했다. 그 단 하룻밤의 수치스런 일이 이토록 커다란 현실로 나타날 줄은 미처 몰랐다.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 행기라도 할 양으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바람을 쐬러 집을 나왔다. 바람결에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순녀는 화들짝 놀랐다. 선앙당 고목처럼 미동도 않고 남편이 앉아있는 게 아닌가. 순녀의 시선에 잡힌 사람은 분명 남편이었다.
순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가갔다. 틀림없이 남편이었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바람소리 요란하게 귓가를 맴돌고 지나간 뒤 순녀는 정신을 차렸다. 자신을 찍어 누르고 있는 사람이 정씨임을 알았을 땐 이미 늦었다. 하늘엔 별빛이 쏟아질 듯했고 바람에 나뭇잎 부짖는 소리만 소슬했다.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혹여 고삿길에서 눈길이 마주치기라도 할 때면 순녀 자신이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가. 그 일이 있은 후로 정 씨는 순녀에게 함께 이 마을을 떠나자고 제근했다. 순녀는 완강히 거절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어금니를 사려 물었다. 여자 팔자가 아무리 뒤웅박 같다지만 그렇다고 집단처럼 내던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달빛을 잃어버린 방 안은 칙칙한 어둠뿐이었다. 순녀는 옷소매로 눈시울을 훔쳤다. 악귀를 짓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순녀는 앉음새를 고치며 방문을 열었다. 한 무더기 비바람이 훅 밀려들었다. 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같이 쏟아졌다. 빗소리만 들릴 뿐 빈집처럼 고요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소쩍새 소리도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순녀는 치마 말기 안으로 가만히 손을 넣었다. 배를 동여맨 무명울이 손끝에 느껴져 왔다. 아랫배를 만지며 문득 여자란 어쩔 수 없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배를 만지고 있노라면 안가슴을 뿌듯하게 채워 올리는 까닭 모를 기쁨이 뭉클뭉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정씨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토록 굳게 닫았던 마음자리가 그에게 기울어져 감을 느꼈다. 어쩐 일이셔요, 이 밤중에? 정씨가 주막을 들어서며 수인사를 했다. 화상처럼 앉아있던 윤노인은 흠칫 놀라며 몸을 굳추세웠다. 이리와 앉게나. 거푸 몇 잔을 들이켠 윤노인의 두 눈이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자, 한잔 어게. 윤노인은 되사리고 앉는 정씨에게 빈잔을 권했다. 아니요. 아랫말 갖다가 그냥 들러본 거구먼요. 정씨가 화급하게 손을 들어 사례를 쳤다. 파들에도 그러네나 그려. 정씨는 자세를 고치며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자네도 인저 묵색이지 말고 자리를 잡아야지. 애한테는 애미가 있어야 하는겨. 고 팔마구리만한 게 얼마나 외롭겠는가. 정씨는 술잔을 들고 고개를 돌린 채 벌컥벌컥 들이켰다. 입가에 묻은 막걸리를 투박한 손등으로 썩 닦고는 윤노인에게 잔을 건네주었다. 잔을 받으며 윤노인이 그윽한 눈길로 정씨를 바라보았다. 나도 모친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네. 어려서 엄니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 부친을 꽤나 곤혹스럽게 했다네. 빗줄기가 제법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밖은 먹물을 쏟아놓은 듯한 어둠뿐이었다. 자네에게 내 부탁이 있네. 윤노인은 골련 한 개비를 뽑아 물었다. 성냥을 긋는 주름투성이의 투박한 손이 둔탁했다. 양볼이 움푹하게 패이도록 깊게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한숨과 함께 토해내며 며느리가 수탉이 너지만 모인 데가 있다네. 자네도 보아하니 어룩괴 사람은 아니고 아무 말 말고 함께
이 마을을 떠나게. 윤노인의 음성이 가늘게 떨렸다. 지리수굿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던 정씨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윤노인을 무연히 바라보았다. 술 기운 탓인지 윤노인의 붉기 없이 풀어진 두 눈이 붉었다. 어르신. 정씨는 서머하여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서울 큰애한테 댕겨올까 하네. 상의할 일도 있고 해서 내일 아침에 가려네. 윤노인의 거듭 사양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우산을 받쳐주었다. 장마가 지려는지 비는 노들이듯 쏟아졌다. 윤노인의 축 늘어뜨린 어깨와 굽은 등에 빗물이 젖어들었다. 술이 거나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윤노인은 가슴이 저리도록 쓸쓸한 심정에 폭폭한 한숨만 내뱉었다. 여보게. 삽작 앞에서 정씨가 머뭇거리다 돌아서려 할째 윤노인은 그를 불러세웠다. 이곳으로 간혹 통기나 해주게. 첫 달기 회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노인은 목침을 베고 누운 채 뜬 눈으로 통밤을 세웠다. 밤새껏 쏟아지던 비는 어슴 새벽이 되자 서서히 고개를 꺾었다. 소리를 죽여 방문을 열었다. 하늘과 산은 아직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윤노인은 습관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외양간으로 갔다. 손은 콧김을 푸푸 내뿜으며 순하디 순한 큰 눈으로 윤노인을 쳐다보았다. 미명 속에서 보아도 구유 밑바닥이 말끔하게 지워져 있었다. 쇠지랑이 물이 조금 있을 뿐이었다. 정씨 지시리라. 윤노인은 헛간으로 가서 풀을 한 다발 안고 와 던져주었다. 편히 주무셨어요, 아버님? 지게문을 나오며 순녀가 인사를 했다. 도자장구 왜 벌써 일어나냐? 희뿌하니 동편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침을 뜨는 둥 마는 둥 숟가락을 지운 뒤 상을 물린 윤노인은 중이적삼을 입고 도방으로 내려섰다. 대돌 위에는 깨끗이 닦여진 흰 고무신이 단장이 놓여 있었다. 어느새 햇살이 마당 안으로 기어들고 있었다. 어딜 가시게요, 아버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녀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나왔다. 큰애한테 댕겨올까 한다.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윤노인은 외양간 쪽으로 몇 행보 떼어놓다가 깜빡 잊었다는 듯 순녀를 향해 돌아섰다. 벽장에 보재기로 싸놓은 게 있다. 200만 원이다. 윤노인은 외양간에서 곱비줄을 끌렸다. 암소는 크고 유순한 눈을 껌벅이며 천천히 외양간에서 끌려 나왔다. 아버님 어쩌시려고?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란 순녀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쇠전에 들렀다가 서울로 바로 갈런다. 잘 있거라. 송치가 있는. 윤노인의 흉중을 감지한 순녀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사그라졌다. 순녀는 가까스로 목젖을 타고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켰다. 윤노인은 아무 대꾸 없이 소를 끌고 고사틀 따라 마을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잘 살거라. 질척거리는 산비야를 내려가면서 윤노인은 중얼거렸다. 이랴! 찰썩 안방 같은 소엉덩 짝에 물풀의 회초리가 울었다. 딸랑 딸랑 원앙 소리가 차량이 골짜기로 흘러갔다. 순녀는 긴 등 위에 서서 가파른 황토길 산비야를 허청허청 내려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일순 미어지는 가슴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시아버지가 산모롱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장승처럼 그 자리에 서서 떨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토록 애간장을 도려내는 가슴의 힘에 고통스럽진 않았었다. 집으로 걸음을 재촉한 순녀는 삽작을 들어서자마자 부엌을 가로질러 듀란으로 갔다. 장독대 앞에 선 순녀는 표주박으로 간장을 가득 떴다. 왈칵 울음이 솟구쳤다. 시꺼먼 간장을 응시하는 두 눈에 금세 눈물이 흥건하게 고였다. 아랫배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했다. 순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간장을 벌컥벌컥 들이켜기 시작했다.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며 앞을 가렸다. 순녀는 힘없이 표주박을 떨어뜨리고 자연히 서서 입술을 깨물고 흐느꼈다. 가슴이 정갈래 망갈래 찢어질 듯 아파왔다. 문득 아랫배를 휘감아오는 통증을 느꼈다. 마침내 순녀는 모굴대로 치받쳐 올라온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